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장 철학적 현상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에드문드 후서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먼저 이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그리고 후설의 현상학, 그리고 후설의 현상학에 대한 반성적 고찰, 그리고 결론, 철학적 현상학과 기독교 신학, 이런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에드문드 후설은 현상학을 현대의 한 독립된 철학학파로 정립한 독일의 현상학의 창시자입니다. 철학적 현상학은 후설이 그의 책 논리연구를 1900년 그리고 1901년에 출간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현상학, phenomenology라고 명명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후설은 철학 및 현상학의 연보를 1913년에 냈습니다. 이 책의 제1호에서 순수 현상학 및 현상학적 철학에 대한 제2념이라는 글을 발표해서 체계된 현상학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현상학의 이념과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의 이념과 원리는 먼저 현상학이란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인식이 그 위에 세워지는 최후의 근원, 절대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철학이 현상학이 추구하는 이념과 원리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그 정당성을 되물어 갈 필요가 없는 궁극적으로 정초된 근원으로부터의 철학, 이 절대적인 출발점은 무전제의 명증, 에비던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절대적 근원 또는 시초로서의 명증성, 이 명증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곧 직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각의 원본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의 궁극적인 정당성의 원천은 의식 안에 원본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주어진 소요, givenness라고 후설은 말합니다. 현상학은 의식에 주어진 것, 다시 말하면 의식의 사실에 대한 직관적 파악을 추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순수 의식에 주어진 사상, 자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상 자체로 주어 자헨 셀브스트라는 유명한 말이 생겨났습니다. 현상학은 대상성으로부터 이것을 의식하는 주관적 체험 그리고 활동적 형성작용으로 되물어 가려는 시도이고 바로 그러한 과제를 추구합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심리학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그가 논리연구 1.2를 출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선험적 관념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후설이 순수 현상학 및 현상학적 철학에 대한 제2념이라는 책, 그리고 데카르트적 성찰이라는 책, 그리고 유럽 방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들에 그의 선험적 관념론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설의 현상학의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생활세계적 현상학입니다.
이 단계는 훗설이 죽은 후에 그의 유고집 훗설 전집에 나타나는 그의 현상학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단계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심리학의 단계입니다. 기술적 심리학에 있어서 현상학의 방법은 설명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description입니다. explanation이 아니라 description입니다. 과학적 환원주의 또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기준이나 또는 연역적인 방법론적 논리, 또 분석적인 반성 이런 것들을 현상학은 거부합니다. 현상학은 말하자면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등장하는 개념이 지향성 개념입니다. intentionality라는 이 지향성 개념은 객관적 진리의 세계가 어떻게 주관과 관련되고 인식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브렌타노라는 심리학자가 수립한 개념입니다. 지향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무엇에 관한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향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consciousness of something, 그 something을 지향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주관 체험의 형성물로서 지향적으로 의식 안에 내재합니다. 의식의 지향성은 주객의 상관관계, 존재와 의식의 상관관계로서 여기서 주관과 객관, 존재와 의식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사상, 사해, 다시 말하면 지향적 체험만이 존재합니다. 기술적 심리학의 대상은 의식의 대상이 아닌 의식 작용 자체입니다. 기술적 심리학으로서의 현상학은 사실을 파헤치는 경험적 기술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순수 기술입니다. 현상학은 경험적 심리학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에 기반을 주는 순수 본질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학은 사실학이 아니라 본질학입니다. 선천적 또는 형상적 학문으로서의 본질학, 그것이 현상학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형상적 환원이라는 개념입니다. eidetic reduc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실의 세계로부터 본질의 세계로, 형상의 세계로부터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본질을 파악하는 본질 직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질 직관에는 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변경, 그리고 종합통일, 그리고 본질에 대한 직관적 포착입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은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다양한 삼각형의 모양들을 자유 변경을 해서,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해서 많은 모상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수많은 삼각형들의 공통되는 본질을 종합해서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변적인 일반성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의 세 각은 180도라든가 아니면 두 변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라든가 뭐 이러한 삼각형의 본질을 파악해내는 과정, 그것이 본질 직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훗설의 현상학의 단계가 선험적 관념론의 단계입니다. 선험적 환원 또는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선험적 관념론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훗설의 목표입니다. 선험적 환원은 의식 내재적 본질을 직관하고자 합니다.
의식 초월적 본질, 다시 말하면 의식을 넘어서 있는 대상의 본질은 지각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지는 본질이나 역사 내재적 본질은 의식 내재적 본질은 의식에서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본질입니다. 초재, 다시 말하면 의식을 넘어서 있는 것에서 내재, 의식 안으로의 진입이 선엄적 환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현상학적 환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판단 중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포케라고 하는 이 판단 중지는 자연적 태도, 다시 말하면 소박한 실제론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존재의 문제, 사실의 문제를 가로치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판단 중지를 통해 시선을 초재에서 내재로 돌림으로써 우리는 필증적 통찰, 아포다이틱 비전에 이를 수 있다고 후설은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순수의식, 순수 체험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와 그 속의 모든 실제가 괄호쳐지고 배제되고 난 후에 남는 영역, 다시 말하면 현상학적 자녀, 현상학의 영역 또는 절대 명징의 세계가 순수의식 또는 순수 체험의 세계입니다. 명징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후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충전성, 다른 하나는 필증성입니다. 충전성이란 의식 안에서의 원본적 직관에 의해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파악 가능한 것, 그것을 말하고, 필증성은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의심스럽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함, 그리고 수정되거나 또 부정될 수 없는 것을 필증성이라고 합니다. 내재적 의식의 영역, 내재적 의식,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절대적 주관 또는 선엄적 주관, 순수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본질 직관은 음영이 없는, 그림자가 없는 충전적이고 필증적인 명징적 파악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볼 때 대상으로 있는 사과는 항상 뒷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지만은 이 순수의식 안에서의 내재적 의식 안에서의 사과는 그 사과의 모든 면을 다 충전하게 또 필증적으로 통찰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전적이고 필증적인 명징적 파악이라고 부릅니다. 순수의식은 적극적으로 대상을 존재케 하는 생산적 기능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후설은 말합니다. 순수의식의 구성 작용, 다시 말하면 대상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 후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수의식은 진료, 힐레, 그리고 의식작용, 노에시스, 그리고 지향적 대상, 노에마, 이 세 가지를 통한 구성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진료를 소재로 노에시스가 의식작용이 노에마, 지향적 대상을 형성하는 것을 후설은 구성, constitu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에서 모든 실제와 세계에 통일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적 순수의식이고 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직 선엄적 주관과 그 안에서 구성된 것뿐이라는 의미에서 그의 선엄적 관념론은 칸트의 선엄적 관념론과 유사합니다. 순수의식과 현상 또는 노에마는 모두 현상학적 내재, 다시 말하면 의식의 영역, 순수의식의 영역, 또 선엄적
현상학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후설의 현상학의 단계로서 생활세계적 현상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험적 관념론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에시스, 즉 의미 형성 작용이 진료를 필요한다는 것은 그 의미 형성 과정이 선험적 주관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진료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이 어찌할 수 없는 불투명한 진료의 내재로 인하여 엄밀한 학으로서의 후설의 꿈이 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설에게 생활세계적 현상학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은 후설은 진료, 생활세계, 신체, 운동감각, 지각 등에 대한 연구를 1900년대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발생적 방법에 의한 진료학을 그는 항상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발생적 현상학에서 노에만은 단지 형식적 구조가 아니라 노에만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그는 했습니다. 이 발생적 고찰이란 시간성 안에서 발생적 구성의 역사를 소급하여 밝히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발생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생적 현상학은 주관이 단순히 노에시스, 노에마라는 형식적 구조를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가 구성되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유요, 또한 그 속에 나타나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기부여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설의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현상학으로 전개됩니다. 생활세계에 있어서 발생적 고찰을 통해 생활세계에 우리는 접근하게 되는데, 생활세계는 일상적, 상식적 세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태도에서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세계입니다. 자연과학적인 객관적, 합리적 견지에서 볼 때 한낱 주관적인 억견에 불과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순수한 감성적 경험의 세계입니다. 이 생활세계의 복권은 이론적 학문의 세계 또는 수로적 세계에서 그에 앞서는 선논리적, 선수로적 세계로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최후의 명중으로 추구되었던 순수의식이 생활세계로 바뀌고 모든 의미와 존재의 근원인 선험적 주관이 신체적 자아로 대체됩니다. 고전적 현상학에서의 순수의식이 신체 없는 의식이라면 여기서의 지식과 감각은 신체를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세계적 현상학은 선험적 현상학의 신체 없는 정신을 비판하고 주관의 신체성을 강조합니다. 후설은 키네스테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외계를 지각할 수 있는 신체의 운동, 그리고 목표를 향한 감각기관들의 능동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키네스테제적 감각에 의해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세계가 바로 생활 세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칸트의 구성과 후설의 구성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칸트의 구성은 construction이라고 표현하고 후설의 구성은 constitu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칸트의 구성은 주관의 선험적 형식을 범주를 통해 진료에 덮어쓰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후설의 구성은 진료로서 키네스테제를 통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밝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설의 구성은 칸트의 구성보다는 덜 관념적이고 덜 능동적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설에게 있어서 진료는 칸트보다는 좀 더 칸트의 진료보다는 좀 더 키네스테제적인 생활세계적인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후설의 현상학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험적 현상학과 생활세계적 현상학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주관성의 최하층으로서 자아와 자연과의 가장 근원적인 교차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신체적, 진료적 영역을 거점으로 하는 생활세계적 현상학은 고전적 현상학의 선험적 주관의 구성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세계의 얽힘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어져 있는 진료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선험적 현상학의 의식의 영역에서 그 노에시스와 생활세계적 현상학의 신체적 영역에서의 진료는 기저 주어짐과 기저 줌의 관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저를 주는 것은 생활세계적 현상학의 신체적 영역이겠죠. 그리고 기저 주어짐은 선험적 현상학의 의식의 영역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현상학의 의의는 당시의 논리주의와 심리주의의 양극단을 비판하고 현상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방법을 통해서 의식과 대상의 상호주관성을 논증함으로써 의식 내적 주관과 함께 의식 외적 대상을 통합하는 길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후설의 현상학에 대한 비판은 그의 유아론적인 선험적 관념론에 모아집니다. 존재들은 궁극적으로 선험적인 구성에 의해 그 자신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전히 후설은 칸트주의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선존재적으로 자아의 존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세계를 자아와 분리시킨다는 것 자체가 존재론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선험적 자아의 구성 자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적 상호 주관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후설의 현상학을 다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후설은 생활세계와 더불어 상호 주관성의 주제를 다루면서 다른 의식들, 다른 사람의 의식들은 유아론적으로 여겨진 내 자신의 의식 안에 있는 그런 의미들과 동일시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다른 자들의 초월은 자연적 대상들의 초월, 그것을 우리는 부드러운 초월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자연 대상들의 초월과는 대조되는 딱딱한 초월, 매우 하드한 그러한 초월이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식의 내재성 안으로 쉽사리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공동체적 상호 주관성으로 나아갑니다. 후설의 현상학에서 환원이 의식의 지향성이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한, 그리고 지향성 자체가 의식을 사물들과 세계에 부착시키는 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 내 존재, in der Weltsein은 이미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후설 이후에 우리는 철학자들의
현상학적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이데거 그리고 사르트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이데거는 후설의 생활세계적 현상학을 이어받은 후설의 제자입니다. 그는 세계 내 존재, 타자와 더불어 있는 존재로서의 실존이 현존재라고 말합니다. 다자인 현존재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말하자면 생활 세계 안에 있는 세계 내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실존의 기본적인 현상들, 죽음이라든가 세상, 존재, 시간성과 같은 현상들에 대한 자신의 분석의 과제를 현상의 상황으로부터 현상의 본질을 해방시키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 본질들을 현상의 상황 속에 드러내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해석학적 행위로서 이해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1부에서 그 제목을, 일부의 제목을 시간성의 관점에서 본 현존재에 대한 해석, 그리고 존재의 물음을 위한 초월적 지평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해명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 내 존재자들과 부단한 교섭 활동을 하고 있는 현 존재의 실존이 이로운 이성의 지향 체험보다 근원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 존재로서의 인간 현재가 이미 세계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이해는 투명하고 명증적인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선 이해를 개념화한 실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존적 해석을 반복하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점차 구체화된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후설의 판단 중지 개념을 철저화했습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판단 중지는 이론적 발견의 필증적 확실성을 얻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을 용해시키고 모든 편안한 확신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중지는 우리에게 부과된 피할 수 없는 불안이다. 판단 중지를 피할 수 없는 까닭은 의식이 실체적 자아로부터 나올 수 없는 하나의 순수한 자발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그는 판단 중지는 바로 무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식은 이 무화를 통해서 자신을 자아와 세계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무가 되거나 대자적 존재, being for itself가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후설에 있어서 판단 중지는 선함적 주관성으로부터 유래하는 필증적 증거를 향한 이론적 탐험 여행의 첫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설에게 선험적 절대자아 개념이 생활세계에서의 상호 주관성 안에서 상대화되고, 또 하이데거에 의해서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로 대체되었다면, 사르트르에 와서는 비실체적 순수한 자발성으로서의 의식으로 무화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후설의 현상학과 기독교 신학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설의 선험적 현상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인간 자아는 죄로 왜곡되고 타락해 있으며 순수자아, 본질 직관 같은 개념은 비현실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후설의 철학적 현상학은 또한 종교와 신학을 갖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 현상학의 탄생을
훗설의 철학적 현상이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교 현상학을 경유해서 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트렐치의 종교사학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트렐치의 종교사학파들은 종교현상학의 개념을 가지고 신학화하는데 사용했던 그러한 학파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사람의 신학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슐라이르마허입니다. 슐라이르마허는 교회 전통의 교회학적 계시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의 패러다임 대신에 종교 경험의 주체로서의 종교적 자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신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종교 현상학적 모티브를 슐라이르마허는 그의 신학에 도입했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의식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 세상과 자아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슐라이르마허는 시도했던 대표적인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돌프 오토와 틸리히와 같은 루돌프 오토는 물론 종교현상학자고 틸리히는 신학자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철학적 현상학을 기독교 신학하는데 적용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현상학적으로 성스러움, 거룩자, 다스 하일리게로서 이해하고 표현했습니다. 하이데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하이데거는 훗설의 생활 세계적 현상학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서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 현존재의 시간적 실존과 현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존재를 현상학적, 해석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을 꼽으면 우리가 불트만, 맥커리, 틸리히 같은 학자들, 또 그 외에 많은 학자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만 들자면 우리가 불트만을 들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현존재로서의 인간 실존 구조 분석은 특히 불트만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해의 선구조를 갖는 현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해석학은 전이의 개념에 기초한 프리언더스탠딩 개념에 기초한 불트만의 실존론적 성서 해석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케르입니다. 리케르는 신학자는 아니고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철학자보다도 기독교 신학에 많은 영향을 준, 특히 해석학적 신학에 많은 영향을 준 철학자입니다. 리케르는 어떠한 선입견도 배제된 선험적 주관성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세계 내 존재로서 현존재의 이해 존재론적 조건, 다시 말하면 귀속성, 게헤리카이트, 빌롱잉네스에 주목했습니다. 모든 자기 이해는 반드시 언어적 텍스트를 매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인간 존재의 심층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반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우회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리케르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슐라백스입니다. 슐라백스는 현상학적 계시 이해를 강조했고, 또 인간 경험의 계시적 구조, 다시 말해 인간 경험이 계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의식 밖의 초월적 대상을 지향한다 라고 하는 인간 의식의 지향성 구조를 기초로 해서 그는 그의 해석학을 전개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경험의 지향성 구조에 의해 매개된다고 그는 주장을 하면서 계시 경험의 내적인 해석적 틀의 역사적이고 다원적인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슐레백스의 이 현상학적 그리고 해석학적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철학적 현상학에 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